마음속의 섬. 늦은 오후 붉은 노을이 불길처럼 바다 위로 번질 때 나는 서귀포항에 발을 디뎠다. 부산에서 제주도로 나를 데려온 배는 가볍게 흔들렸고 뱃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어우러졌다. 부두에는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민호라고 손으로 쓴 작은 팻말이 빗둘게 세워져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팻말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바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높게 묶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30년 전 나는 이 섬에 왔었다. 그때 나는 열정 넘치는 서울의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민속문화연구 여행에 참여했다. 우리는 제주 곳곳을 누비며 옛날 이야기, 아리랑 민요, 그리고 어부들의 해신, 숭배 풍습에 대해 기록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흐릿한 기억과 이름 모를 갈망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50살이 넘은 남자가 되어 이곳에 서 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자가 돌아섰다. 그녀는 50살 정도로 보였고 고된 삶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바다를 품은 듯한 눈은 빛나고 있었다. 김민호 씨? 그녀가 제주 특유의 억양이 섞인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어색함에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한라산 민박집 주인이에요. 인터넷으로 예약하셨죠?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손을 휘저으며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가리켰다. 가시죠, 손님. 민박집은 성산 해변 근처에 있는데 길이 좀 울퉁불퉁하지만 제 차가 여기 있어요. 낡고 빛바랜 파란색 오토바이가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올라탔고 작은 여행 가방은 우리 둘 사이에 단단히 끼었다. 길은 드넓은 억새밭을 지나고 제주의 특징인 검은 돌담집들이 나무 덤불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다 냄새, 모래 냄새, 그리고 숯불에 고등어를 굽는 연기 냄새가 스쳐 지나가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30년 전 나는 이런 길들을 지나갔었다. 그때 제주는 훨씬 더 원시적이었다. 넓은 포장도로도 환한 가로등도 없었고 오직 이 해변에서 저 해변으로 한라산에서 해안가에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만 있었다. 나는 모닥불 옆에 앉아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전설 속의 해신 염라, 유령선, 그리고 긴 조업에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바닷물과 그리움에 눈이 붉어진 해녀들의 이야기를 듣던 밤들을 기억한다. 제주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수진 씨가 갑자기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뚫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30년 전에요. 아주 오래됐죠. 그녀가 바닷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미소를 지었다. 30년이라? 제주는 이제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바다는 여전해요. 변하지 않았죠. 한라산 민박은 작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에 수묵화처럼 솟아오른 오래된 화산인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성산 해변을 마주하고 있었다. 수진 씨는 나를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작고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다. 쉬세요. 저녁에 고등어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괜찮으시면 뒷마당에 앉아 계세요. 바람이 시원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를 고요한 방에 남겨두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열고 낡고 해진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30년 전 민속 이야기를 기록했던 수첩이었다. 휘갈겨 쓴 글씨, 전통 춤을 스케치한 그림, 그리고 섬에서의 화려했던 여름날의 기억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지원. 단 3글자였지만 내 심장을 조여왔다. 지원,
그의 여행에서 만났던 소녀. 그녀는 우리를 오솔길로 안내하고 제주 전설을 들려주고 내가 어설프게 제주 사투리로 민요를 배우려 할 때 크게 웃던 현지 가이드였다. 내가 왜 이곳에 다시 왔는지 모르겠다. 지원에 대한 기억 때문일까? 아니면 바다와 산,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들 때문일까? 나는 단지 대학에서 정년 퇴직 제의를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제주행 배표를 끊었다는 것만 안다. 아내 은경은 내가 여행 소식을 전했을 때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혼자 가요? 그렇게 먼 섬인데 조심해요. 이제 젊지도 않잖아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기억 좀 찾으러 가는 거야. 걱정 마. 저녁에 나는 민박집 뒷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일정하게 철썩였다. 수진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등어국, 배추김치 한 접시, 그리고 제주 쌀밥 한 그릇이 담긴 나무 쟁반을 가져왔다. 드세요, 손님. 오늘 고등어는 아주 신선해요. 아침에 혜니 언니들이 잡았어요.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물었다. 이 민박집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수진 씨는 맞은편 나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다. 10년 됐어요. 전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제주로 돌아왔어요. 여기가 제 어머니 고향이거든요. 바다 가까이, 한라산 가까이 살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나는 왜 궁금한지 모르게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어부였어요. 18살 때부터 배를 탔죠. 한 번은 배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주 태풍, 바다로 나간 남자들과 기다리는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지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힘드셨겠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것도 익숙해졌어요. 제주는 제게 사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날 밤 나는 나무 침대에 누워 창문으로 들어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지원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30년은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아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해변을 거닐며 웃고 달빛 아래서 아리랑을 부르던 그 여름날들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고 파도 소리에 잠을 청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과연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적어도 30년 전에 나 자신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한라산 민박의 작은 방. 창문 틈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어 방을 노랗게 물들일 때 잠에서 깼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해안에 부딪혔고 하늘을 맴도는 갈매기 소리와 어우러졌다. 나는 일어나 앉아 숨 쉴 때마다 바다의 짠 기운을 느꼈다. 낡은 나무 침대와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에 있는 소박한 방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열고 해진 가죽 표지에 낡은 수첩을 꺼냈다. 30년 전 제주 여행에서 민속 이야기를 기록했던 수첩이었다. 휘갈겨 쓴 글씨, 전통춤을 스케치한 그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지원이라는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자국 같았다. 제주에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 환한 미소와 맑은 목소리로 우리를 억새밭 오솔길로 이끌었던 지원일까? 아니면 파도와 한라산 사이에 이 섬에 남겨두고 온 내 자신의 일부일까? 나는 단지 서울의 대학에서 정년 퇴직 제의를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이곳으로 오는 배표를 끊었다는 것만 안다. 아내 은경은 내가 여행 소식을 전했을 때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혼자 가요? 그렇게 먼 섬인데 조심해요. 이제 젊지도 않잖아요. 그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기억 좀 찾으러 가는 거야. 걱정 마. 아침에 나는 아침 식사 전에 서귀포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결정했다. 민박집에서 성산 일출봉 해변으로 이어지는 흙길은 제주의 특징인 매끄러운 검은 돌들로 가득했다. 기와나초가 지붕을 얹은 집들이 나무 덤불 사이에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햇볕 아래 노랗게 빛나는 억새밭이 있었다. 나는 길가의 작은 노점에서 멈춰섰다. 그곳에서는 한 할머니가 오렌지 주스를 짜고 있었다. 성산에 일출 보러 가세요? 할머니가 깊게 펜 주름 사이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니요,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나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사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내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는 한 번만 와도 기억에 남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나는 오렌지 주스를 들고 해변으로 나갔다. 작은 파도들이 해안에 부딪히며 바다의 짠 내음을 실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나와 대학 친구들은 서귀포에서 중문까지, 한라산에서 염라신을 모시는 고대 사원까지 섬 곳곳을 누볐다. 지원은 우리 가이드였고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녀로 섬 특유의 억양을 가졌다. 그녀는 우리를 오솔길로 안내하며 성산 일출봉, 화산의 전설, 진주를 찾아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들, 그리고 배 한 척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갑작스러운 태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 씨, 해신을 믿어요? 그녀는 우리가 큰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볼 때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보는 것만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듣기 좋아요. 지금 성산 해변에 서서 나는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낀다. 지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나를, 그 화려했던 여름날들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서울에서 내 삶을 살기 위해 그녀를 잊으려 했던 것처럼 그녀도 잊었을까? 나는 옥처럼 매끄러운 작은 검은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아마 이것이 기념품, 내가 가져갈 제주의 작은 조각이 될 것이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니 수진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 고등어구이 한 접시, 그리고 하얀 제주 쌀밥 한 그릇.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가 나무 쟁반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성산바다 예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아주 예뻐요. 옛날 생각나게 하네요. 수진 씨는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제주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여기 얼마나 머무실 거예요? 일주일이요. 내가 대답했다. 이유를 찾으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녀는 웃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드세요, 손님. 오늘 고등어는 옆마을 해녀 언니가 아침 일찍 잡은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했다. 미역국 맛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밥, 서울에서 먼 곳을 꿈꾸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지금 제주에서 나는 과거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내가 감히 던져보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 후 나는 해변 근처의 작은 사원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그곳은 제주 전설 속의 해신 염라를 모시는 곳이었다. 사원은 나무숲 뒤에 숨겨져 있었고 검은 돌담에는 푸른 이끼가 덮여 있었다. 마른 손으로 대나무 빗자루를 든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무엇을 빌러 오셨어요? 할머니가 쉰 목소리지만 따뜻하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할머니는 나 같은 손님에게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에서는 자신만을 위해 빌지 않아요. 바다를 위해, 멀리 떠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 빌죠. 할머니의 말이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나는 사원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눈을 감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빌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원과 은경,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아마도 할머니 말처럼 나는 더 큰 무언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빌고 있었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낡은 자전거를 밀고 가는 바다색 재킷을 입은 중년 남자를 만났다. 그는 멈춰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진 씨 손님이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라산 민박에 묵고 있어요. 그는 담배 때문에 약간 누렇게 변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수진이 친구예요. 제주에 대해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섬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는 어부로 일하던 시절 온 마을을 잠 못 이루게 하던 태풍,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포함한 해녀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주 아리랑 들어보셨어요? 진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서울 아리랑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바다 이야기,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원이 모닥불 옆에서 아리랑을 부르던 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본 적 있어요. 오래전에요. 진우가 크게 웃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열리는 아리랑 축제에 가셔야겠네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섬에서 제일 맛있는 소주도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아마도 축제는 내가 기억의 한 조각을 되찾거나 적어도 제주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찾을 기회가 될 것이다. 진우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야기와 사람들, 그리고 기억으로 가득한 제주가 나를 부르고 있었고 나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섬에서의 셋째 날 아침, 나는 형용할 수 없는 막막함에 잠에서 깼다. 한라산 민박의 창문을 통해 이른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비추었다. 나는 30년 전의 기록들을 다시 넘겨보았다. 해신 염라 이야기, 제주 아리랑 노래, 그리고 이지원에 대한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과연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온 세상이 내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의 자유와 열정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수진 씨가 준비해준 고등어국과 배추김치로 아침을 먹은 후 나는 30년 전 지원과 함께 섰던 유명한 화산인 성산 일출봉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이제 조심스럽게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노란 억새밭 사이로 구불구불한 계단이 나 있었다. 나는 길가의 작은 노점에서 멈춰 섰다. 그곳에서는 한 할머니가 오렌지, 주스와 쌀가루와 파향이 향긋한 전통전을 팔고 있었다. 일출 보러 가세요?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깊게 펜주름을 드러내며 물었다. 아니요, 그냥 옛 생각 좀 하려고요. 나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사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는 한 번만 와도 기억에 남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예전에 여기 와보셨어요?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됐어요. 30년 전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오렌지 주스를 건네주었다. 바다에게 30년은 눈 깜짝할 사이죠.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바다가 길을 안내하게 두세요. 할머니의 말이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나는 주스를 들고 계속 걸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마른 억새 냄새와 섞인 바다의 짠내음을 느꼈다. 성산일 출봉 정상에 서서 바다 한가운데 옥처럼 푸른 분화구를 내려다보니 기억이 밀려왔다. 30년 전 지원은 여기에 서서 바다를 가리키며 이 산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성산일 출봉이 남편을 기다리던 한 여인의 눈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녀는 파도 소리처럼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믿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신화는 믿지 않지만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듣기 좋아요. 지원은 크게 웃었고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으며 눈은 두 개의 별처럼 빛났다. 그때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섬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 제주를 꿈처럼 남겨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산 정상에 혼자 서서 나는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낀다. 지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나를 그 화려했던 여름날들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서울에서 내 삶을 살기 위해 그녀를 잊으려 했던 것처럼 그녀도 잊었을까? 나는 옥처럼 매끄러운 작은 검은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아마 이것이 기념품, 내가 가져갈 제주의 작은 조각이 될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해변 근처의 작은 사원에 들렀다. 그곳은 염라신을 모시는 곳이었다. 사원은 나무숲 뒤에 숨겨져 있었고 검은 돌담에는 푸른 이끼가 덮여 있었다. 마른 손으로 대나무 빗자루를 든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무엇을 빌려 오셨어요? 할머니가 쉰 목소리지만 따뜻하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할머니는 나 같은 손님에게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에서는 자신만을 위해 빌지 않아요. 바다를 위해, 멀리 떠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 빌죠. 할머니의 말이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나는 사원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눈을 감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빌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원과 은경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아마도 할머니 말처럼 나는 더 큰 무언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빌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서귀포 마을에서 열리는 아리랑 축제에 대해 나에게 상기시켰다. 오늘 축제가 있는데 구경 가실래요? 전통 춤도 있고 민요도 부르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그녀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옛 기억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축제는 해변 근처의 작은 광장에서 열렸고 매콤한 떡볶이, 뜨거운 만두, 향긋한 소주를 파는 가판대들이 있었다. 나무 무대에서는 한복을 입은 소녀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고 바람에 색색의 비단 리본이 흩날리며 아리랑 노래가 울려 퍼졌다. 나는 군중 속에 섞여 제주 아리랑의 익숙한 선율을 들었다. 그 노래는 바다로 나간 어부들과 해안에서 기다리는 여자들에 대한 슬프지만 생명력 넘치는 가사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지원. 그녀는 무대 한쪽 구석에 서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제 희끗희끗했지만 눈은 여전히 옛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무리의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한지로 학을 접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나는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 그녀일까? 아니면 기억 속의 환상일까? 나는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불렀다. 지원 씨?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놀란 눈빛이 스쳐 지나가더니 파도처럼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민호 씨?
정말 당신이에요? 우리는 아리랑 노래와 군중의 웃음소리 속에서 30년 만에 길을 잃었던 두 나그네가 다시 만난 것처럼 서 있었다. 지원은 옅은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마치 그녀가 바다와 산과 어우러진 제주의 일부인 것 같았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이제 시간의 무게가 실린 약간의 차분함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옛날처럼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그냥 돌아오고 싶었어요. 나는 옛날의 대학생처럼 어색함을 느끼며 대답했다. 당신은요? 아직 제주에 계세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저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군중을 떠나 해변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갔다. 찻집은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노란 불빛을 내뿜는 한지 등불이 있었다. 지원은 우롱차 2잔을 주문했고 우리는 마주 앉아 차의 향긋한 향을 음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해서 수연이라는 딸이 있고 지금은 서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남편은 10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태풍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저는 여기에 남았어요. 여기가 집이니까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주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머물고 싶은 곳이에요. 나는 내 삶에 대해 서울에서 대학 강사로 일했던 세월, 아내 은경, 그리고 다 큰 두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에 다시 와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백했다. 아마도 기억, 아마도 제주에 남겨두고 온 내 일부일지도 몰라요. 지원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웃었다. 민호 씨, 많이 변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서귀포 해변을 따라 걸었다. 그곳에서는 파도가 검은돌 해안에 부딪혔다. 지원은 관광 가이드로 일했던 세월, 관광객들을 오솔길, 폭포, 그리고 고대 사원으로 안내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섬 아이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치던 날들과 성산일 출봉 정상에 서서 그의 여름을 떠올리던 때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아리랑 노래 기억하세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떨리는 목소리지만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파도 소리가 우리 노랫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바다도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해변에 서서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젊은이들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해가 지고 바다를 붉게 물들였고 나는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에게는 현재와 파도 아래 반짝이는 검은 돌멩이 같은 기억들 뿐이었다. 아리랑 축제에서 지원과 뜻밖의 만남을 가진 후 내 마음은 평온하면서도 흔들리는 휘저어진 바다 같았다. 지원은 내가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을 되살렸지만 동시에 시간은 우리 둘 다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30년 전에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천진난만한 미소를 가진 젊은 소녀가 아니라 삶의 상처, 태풍,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기다림의 나날들을 품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안고 살아온 반평생을 살아온 남자였다. 그날 아침 지원은 수진 씨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천재연 폭포에 가실래요? 그녀는 여전히 맑지만 약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즉시 동의했다. 아마도 그녀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었거나 함께 제주를 탐험했던 그 여름날의 느낌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한라산 민박 근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원은 낡았지만 여전히 잘 달리는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머리에는 하얀 헬멧을 비스듬히 쓰고 있었다. 타세요. 제가 태워줄게요. 그녀는 옛날의 젊은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올라탔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푸른 녹차밭과 낮은 나무숲을 가로지르는 동안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꼈다. 흙냄새, 바다냄새, 그리고 차심 냄새가 어우러져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제주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천재연 폭포는 섬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절벽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햇빛 아래 반짝이는 하얀 비단 같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폭포 주변은 꽤 한적했고 몇몇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한 무리의 아이들이 7 선녀가 내려왔다는 전설로 유명한 7선녀 다리인 선임교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지원은 나를 폭포 아래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물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옛날에 우리 여기 와본 거 기억나세요? 그녀가 폭포 전경을 볼 수 있는 큰 바위 옆에 멈춰서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다. 30년 전 우리 대학생 그룹은 천재연에 들렀고 지원은 보름달이 뜨는 밤 폭포 아래 연못에서 목욕을 했다는 7 선녀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밤에 여기에 서 있으면 선녀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원은 폭포 소리 사이로 크게 웃었다.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그냥 겁주려고 지어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믿었죠. 그렇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따라 웃었다. 믿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듣기 좋았어요. 우리는 바위에 앉아 끊임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마치 시간도 눈앞에서 흘러가는 것 같았다. 나는 지원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다. 섬에서 살았던 세월, 내가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사이에는 30년의 이별, 우리가 선택한 각자의 삶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었다. 지원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아세요? 30년 전에 제가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녀의 말은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 심장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 귀를 의심했다. 정말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원은 슬픈 눈빛으로 웃었다. 당신이 섬을 떠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은 서울 사람이고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제주에 속해 있었어요. 당신을 붙잡고 싶지 않았고 당신이 후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얹힌 듯 침묵했다. 30년 전 나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오솔길을 지나갈 때, 모닥불 옆에서 아리랑을 부를 때, 해질녘에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하지만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제주를 떠나지 못할까, 서울로 돌아가지 못할까, 내가 계획한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제 지원을 보니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지금은요?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친구예요, 민호 씨.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제주는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나도 그녀를 좋아했었다고, 서울에서의 긴 밤 동안 그녀를 생각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아마도 지원이 말한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우리는 오솔길을 따라 계속 걸어
폭포 아래 연못 근처 지역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한 무리의 해녀들이 아침 잠수를 마치고 쉬고 있었다. 그들은 검은 잠수복을 입고 바위에 앉아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원은 나를 강미숙 할머니라고 불리는 백발의 나이든 여성에게 소개했다. 제 선생님이세요. 지원은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잠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미숙 할머니는 날카롭지만 친근함이 엿보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울 사람이시죠? 보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바다에 속한 사람의 눈빛을 가지고 있네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웃었다. 미숙 할머니는 해녀로 일하던 시절 진주와 해삼을 찾기 위해 바다 깊이 잠수했던 일, 그리고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는 갑작스러운 파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다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파도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기를 시험하는 곳이고 또한 우리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죠. 지원은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해녀였어요. 하지만 몇 년밖에 못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잠수하지 않았어요. 매일 바다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해녀였다는 것을 몰랐고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어부였던 남편 이야기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했다. 지원 씨, 생각보다 강하시네요.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가득했다. 미숙 할머니는 일어나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아가씨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죠. 그녀는 나를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하더니 돌아서서 다른 해녀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나와 지원은 연못가에 다시 앉아 햇볕 아래 반짝이는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제주를 떠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도망치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바다가 항상 저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해질녘이 다가와 천재연 폭포 전체를 붉게 물들일 때 우리는 서귀포 마을로 돌아왔다. 지원은 오토바이로 나를 태워주었고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마치 더 세게 안으면 그녀가 꿈처럼 사라질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미숙 할머니가 말했던 용기와 놓아줌에 대해 생각했다. 아마도 제주는 단지 기억을 간직하는 곳이 아니라 30년 동안 내가 피해왔던 것들과 마주하게 만드는 곳일지도 모른다. 섬에서의 넷째 날 아침, 나는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마치 제주가 한라산 민박의 창문으로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를 통해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어제 아리랑 축제에서 지원과의 만남과 천재연 폭포 여행은 내가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을 휘저었다. 30년 전 그녀가 나를 좋아했다다는 지원의 고백은 슬프지만 잊을 수 없는 아리랑 노래처럼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내가 떠난 후 섬에서 살았던 세월, 그녀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에 대해 나는 지원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단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강하지만 상처투성이인 여성을 만든 것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 섬의 다른 곳, 그녀에게 의미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원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짧지만 따뜻한 말투였다. 서귀포 근처 제주 민속촌에서 만나요. 제가 잘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제주 민속촌은 한라산 민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수백 년 전 섬사람들의 삶을 재현한 검은 돌담과 초가지붕을 얹은 보존 지역이다. 내가 도착했을 때
지원은 작은 집 앞에 서서 한지로 만든 수공 예품 몇 개가 담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회색 스웨터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소박하지만 바다에 속한 여성의 우아함이 묻어났다. 여기가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녀는 돌담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집에서 자랐어요. 전기나 수도도 없이 오직 바다와 한라산만 있었죠. 우리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마른 흙 냄새가 어우러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흙솥, 대나무 평상, 그리고 낡은 배틀과 같은 소박한 물건들이 과거의 조각들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지원은 낮은 나무 테이블이 있는 작은 구석을 가리켰다. 저는 보통 여기에 앉아서 어머니가 해녀들, 해신염나,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 배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장 깊은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듯 낮아졌다. 나는 그녀 맞은편 나무 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도 해녀셨죠? 내가 물었다. 지원은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해녀 중 한 분이셨어요. 저에게 잠수하는 법, 물속에서 숨을 참는 법, 그리고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바다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풍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녀가 된 거예요. 어머니를 잊고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나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무게를 느끼며 침묵했다. 지원은 차분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다. 30년 전 당신과 친구들이 제주에 왔을 때 저는 막 잠수를 시작했어요. 저는 젊고 열정으로 가득했고 바다 전체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뭔가 달랐어요. 당신은 섬 사람들과 달랐죠.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고 항상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당신이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믿지 않더라도 당신이 귀 기울여 듣는 방식이 좋았어요. 나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제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그냥 세상을 탐험하고 싶은 대학생이었을 뿐이에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호 씨. 당신 눈에는 빛이 있었어요. 마치 제주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당신이 남는다면 아마 그녀는 말을 멈췄다. 마치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지원 씨, 저도 당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만약 남는다면 제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죠. 저는 서울을 선택했고 안전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엇이 옳은지 아무도 몰라요, 민호 씨. 우리는 단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뿐이에요. 그녀는 일어나 나를 집 뒤뜰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젊은 여성의 지도 아래 한지 학을 접으며 놀고 있었다. 윤아린이에요. 지원이 소개했다. 어제 만난 해녀 강미숙 할머니의 손녀예요. 하린이가 아이들에게 제주 문화를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윤아린은 25살쯤 되어 보이는 밝은 얼굴과 환한 미소를 가진 소녀였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지원, 이모, 누구세요?
지원은 웃으며 나를 서울에서 온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종이학을 건넸다. 가지세요, 아저씨. 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저씨는 무슨 소원 비실 거예요? 나는 학을 들고 당황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할인이 크게 웃었다. 그럼 제주에 더 오래 계셔야겠네요. 이 섬은 항상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되돌려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우리는 할인과 아이들과 함께 앉아 그녀가 제주의 오랜 풍습, 민요, 그리고 미숙 할머니와 같은 해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할인은 젊고 활기찼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섬과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다. 지원 이모가 제게 영감을 주셨어요. 할인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모는 저에게 아리랑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안겨주더라도 제주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인의 말에 나는 지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지 내 기억 속의 소녀가 아니라 큰 상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기를 선택하고 이 섬을 사랑하기를 선택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잘 가르치시네요, 지원 씨.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어머니가 하셨던 일을 할 뿐이에요. 제주가 많은 것을 앗아갔어도 제 집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민속촌을 떠나 해변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지원은 멈춰서서 해질녘에 반짝이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민호 씨, 이런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서울, 은경, 그리고 다 큰 두 아이를 생각하며 망설였다. 네, 하지만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이 제 집이지만 제주는 설명할 수 없는 제 일부예요.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해변에 서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고 30년 전에 떠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들이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나는 그냥 말했다. 고마워요, 지원 씨. 제주를 다시 보여줘서요.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요. 우리가 헤어질 때 지원은 작고 예쁘게 접힌 한지 학을 나에게 주었다. 가지세요, 민호 씨.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나는 학을 들고 손가락 끝에서 종이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이것을 단지 기념품이 아니라 제주와 지원의 기억의 한 조각으로 간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주도에서의 5째 날 아침, 나는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지난 며칠 동안 지원과 함께 억새풀 가득한 오솔길, 검은 돌담집, 그리고 바다 이야기를 통해 나는 잊으려 했던 내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게 되었다. 낡은 수첩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이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마치 내가 제주에 돌아온 것은 단지 기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히 던져보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그날 아침 나는 염라 사당 근처에서 만났던 중년 남자 최진우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김 선생님, 오늘 저와 함께 서귀포항에 가시겠어요? 아주 흥미로운 해신제가 있는데 꼭 보셔야 해요. 나는 그런 여행이 섬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의했다. 진우는 항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나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곳에서는 커피 향과 바다, 소금 냄새가 어우러져
익숙하면서도 낯선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익숙한 바다색 재킷을 입고 블랙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다. 김 선생님, 시간 맞춰 오셨네요. 가시죠. 곧 의식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항구로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한 무리의 어부들과 해녀들이 해신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백길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주의 오랜 전통이었다. 해안 근처에는 작은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고등어구이, 떡, 소주와 같은 음식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옆에는 억새 꽃다발과 염라신을 새긴 작은 나무 조각상이 있었다. 천재연 폭포에서 만났던 해녀 강미숙 할머니가 군중 가운데 서서 의식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잠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잠수하지 않고 제단 앞에 서서 제주 전통 민요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낮고 높게 울려 퍼졌다. 나는 노래 가사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각 구절에 담긴 슬픔과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가 속삭이며 설명했다. 이 노래는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의 안녕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안식을 기원하는 노래예요. 제주에서 바다는 삶이지만 또한 운명이기도 하죠. 나는 미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지원과 그녀가 들려준 부모님 이야기에 대해 생각했다. 바다는 그들에게 삶을 주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가기도 했다. 나는 평생 광활하면서도 잔인한 바다와 함께 사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진우 씨, 배 타본 적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웃었다. 저도 아버지처럼 어부였어요. 하지만 태풍 속에서 죽을 뻔한 후로는 그만뒀어요. 지금은 가이드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한라산 폭포로 안내하고 제주 이야기를 들려주죠. 살기가 더 쉬워요. 미숙 할머니가 파도에 휩쓸려간 영혼들을 위한 작별 인사처럼 억새 꽃잎을 바다에 뿌리면서 의식은 끝났다. 나는 말없이 서서 이 섬과 기묘한 연결감을 느꼈다. 제주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이야기, 사람들, 그리고 바다가 간직한 고통이었다. 의식이 끝난 후 진우는 나를 항구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해녀들이 잠수를 마치고 모이는 곳이었다. 우리는 해물탕 2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했다. 제주 사람들이 왜 바다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진우가 작은 잔에 소주를 따르며 물었다. 바다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혹독할 수는 있지만 항상 진실되죠. 나는 소주 한 모금을 마시고 목으로 넘어가는 매콤한 맛을 느꼈다. 제주 사람들처럼 바다를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진우가 크게 웃으며 내 어깨를 쳤다. 좋아요, 김 선생님. 여기 더 오래 계시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는 젊었을 때 다른 어부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 산처럼 높은 파도와 맞서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미숙 할머니와 같은 해녀였던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바다 밑바닥에서 잡은 해삼과 진주로 그를 키우셨다. 어머니는 바다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를 낳아주셨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후에 나는 지원을 찾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 해안에 우뚝 솟은 현무암 기둥으로 유명한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중문 해변에서 함께 산책하고 싶은지 물었다. 지원은 동의했고 우리는 해질녘에 바닷물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만났다. 그녀는 얇은 재킷을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으며 눈은 바다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해신제 좋았어요? 그녀가 모래 위를 걸으며 물었다. 아주 특별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바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지원은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는 제주의 일부이고 저의 일부예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정말 그곳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바꿨다. 제주에 대한 다른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원은 자신의 손으로 한라산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설문대라는 여성에 대한 고대 전설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설문대가 한 어부를 사랑했지만 그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는 파도처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한라산 정상에 서서 기다리다가 산으로 변했어요.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속에 담긴 슬픔을 느꼈고 지원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우리가 큰 현무암 기둥 옆에 멈춰 섰을 때 지원은 갑자기 내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민호 씨, 제주를 떠난 걸 후회한 적 있어요? 그녀의 질문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후회한다고, 서울에서의 긴 밤 동안 그녀를 생각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말했다. 네, 하지만 다르게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원은 내 손을 놓고 슬프게 미소 지었다. 이해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녀는 해질녘에 반짝이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가리켰다. 바다가 제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가져다 주기도 하죠. 당신을 여기로 다시 데려온 것처럼요. 우리는 계속 걸으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푸른 녹차밭, 매일 잠수하는 해녀들, 그리고 그녀가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아리랑 노래에 대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과연 내가 제주에 남을 수 있을까?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서. 지원과 헤어질 때 나는 어제 그녀가 준 한지 학을 꼭 쥐었다. 마치 그것이 이 섬과 그리고 그녀와 나를 연결하는 끈인 것처럼. 제주도에서의 6째 날 아침, 나는 두 세계 사이를 떠다니는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현재의 세계, 그곳에서 나는 가족이 있고 서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남자였다. 그리고 과거의 세계, 그곳에서는 지원과 30년 전 제주의 여름에 대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책상 위에 낡은 수첩, 휘갈겨 쓴 글씨와 마지막 페이지에 이지원이라는 이름은 마치 이 섬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그날 아침 한라산 민박집 주인 박수진 씨는 서귀포 마을에서 열리는 동네 저녁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이 태풍 시즌 전에 열리는 작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 아리랑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변에서 고등어도 구워 먹을 거예요. 그녀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가보세요.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제주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고 어쩌면 지원을 다시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나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저녁 모임에 참여하는지 물었다. 물론이죠. 빠질 수 없죠. 그녀는 부드럽지만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해질녘에 서귀포 해변에서 만나요. 나는 약속을 앞두고 설레는 대학생처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원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내가 제주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해질녘에 나는 서귀포 해변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이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다. 숯불에 구운 고등어 냄새와 바다소금 냄새가 어우러져 따뜻하면서도 야생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이들부터 할머니들까지 마을 사람들은 모래 위에 깔린 돗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이전 축제처럼 큰 무대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자신에게서 아리랑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들의 목소리는 꾸밈 없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원을 찾았고 그녀가 민속촌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 윤아린과 이야기하며 모닥불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민호 씨, 지원이 나를 보고 손을 흔들며 불렀다. 그녀는 파란색의 소박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으며 눈은 불빛 아래 반짝였다. 이리 와요. 우리랑 같이 앉아요. 나는 다가가 모닥불의 온기와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꼈다. 하리는 나에게 고등어구이 한 접시와 소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아저씨, 드셔보세요. 이 고등어는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잡으신 거예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소주 한 모금을 마시며 퍼지는 매콤한 맛을 느꼈다. 지원은 전통춤을 준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건 해녀들의 춤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바다 이야기, 깊이 잠수하던 날들과 기다리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춤이죠. 나는 강미숙 할머니를 포함한 여성들이 검은 잠수복을 입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동작은 파도와 물속에서 숨을 참는 순간들을 모방하는 것 같았다. 규칙적인 북소리가 아리랑 노래와 어우러져 마치 내가 제주의 옛날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춤이 끝나자 지원은 나를 군중에서 멀리 떨어진 달빛이 물 위에 비치기 시작하는 더 조용한 해변 구석으로 데려갔다. 오늘 저녁 좋았어요? 그녀가 큰 바위에 앉으며 물었다. 아주 좋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제주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지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는 며칠만 머물러도 사람을 이곳에 속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가 섬을 떠난 후의 세월,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를 내 앞의 여성으로 만든 것에 대해 묻고 싶었다. 지원 씨, 제가 떠난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조용한 공간을 깨트릴까봐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파도처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과 친구들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해녀로 계속 일했어요. 서귀포 마을에서 박태성이라는 어부를 만났어요. 그는 당신과 조금 닮아서 항상 호기심이 많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죠. 우리는 결혼해서 딸 수연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그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큰 태풍이 그의 배를 휩쓸고 갔죠. 지원은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이 해변에 서서 그를 기다렸지만 파도와 바람뿐이었어요. 나는 위로의 뜻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미안해요, 지원씨. 몰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가득했다. 괜찮아요, 민호씨. 저는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30년 전에 당신이 제주를 떠났을 때 당신에게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만약 보낸다면 놓아줄 수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다. 편지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지원은 나를 바라보았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눈가에 작은 주름을 드러냈다. 당신을 좋아한다고,
당신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꿈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당신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편지를 나무 상자에 보관했어요. 제 집에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들의 기념품처럼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단지 후회만이 밀려왔다. 지원 씨, 저도 당신을 좋아했어요. 나는 쉰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만약 남는다면 제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죠. 이제야 알았어요. 아마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후회하지 마세요, 민호 씨.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이제 다시 만났으니 그게 제주의 선물이에요. 그녀는 달빛이 물 위에 은빛길을 만든 바다를 가리켰다. 바다가 당신을 다시 데려왔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달빛 아래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아리랑 노래를 들었다. 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제주가 나를 안아주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치유의 기회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지원과 헤어질 때 나는 주머니 속에 한지학을 꼭 쥐고 그녀가 보내지 않았던 편지에 대해 생각했다. 아마도 언젠가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편지를 읽게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7번째 날 아침, 나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어젯밤 지원이 언급했던 편지, 그녀가 30년 전에 나에게 썼지만 보내지 않았던 편지는 우리 사이에 매달린 비밀 같았다. 만약 내가 제주에 남았다면, 만약 내 감정과 마주할 용기가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내 은경과 서울에 있는 두 아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제주는 과거의 선택들과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고 나는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민속촌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 윤아린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김 아저씨, 오늘 제가 한라산 등반하는 손님들 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녀는 활기 넘치는 말투로 문자를 보냈다. 지원 이모도 가요. 나는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 등반이 더 많은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동의했다. 우리는 한라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정상으로 가는 오솔길이 시작되었다. 하리는 배낭과 카메라를 든 젊은 관광객 그룹과 함께 도착했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었다. 지원은 그녀 옆에 서서 초록색 바람막이와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마치 노련한 가이드처럼 보였다. 민호 씨, 아직 산타림 있어요? 그녀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나는 웃으며 가슴을 쳤다. 무시하지 마세요. 아직 힘 많아요. 한라산으로 가는 오솔길은 푸른 소나무 숲과 검은 현무암, 바위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다. 소나무 수지와 젖은 흙냄새가 어우러져 서울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리는 앞장서서 한라산과 관련된 전설을 이야기했다. 제주 사람들은 한라산이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믿어요. 그녀는 안개 낀 산 정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산을 만든 설문대는 여전히 섬을 지켜보며 우리를 태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대요. 지원은 내 옆에서 걸으며 자세한 내용을 덧붙였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곤 했어요. 어머니는 한라산이 제주의 심장이고 바다는 영혼이라고 하셨죠. 나는 그녀의 말에서 신성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중간 휴게소에 멈췄을 때 나는 어젯밤
그녀가 언급했던 편지에 대해 지원에게 물었다. 그 편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산의 고요한 분위기를 방해할까봐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직 가지고 있어요. 집에 있는 나무 상자예요. 하지만 민호 씨, 당신이 읽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과거에 속한 것이고 당신을 슬프게 할까봐 두려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지원 씨, 알고 싶어요.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알았어요. 오늘 밤 우리 집에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올라갈 때 하리는 그룹 전체를 한라산의 오래된 분화구인 백록담이라는 작은 산정호수로 안내했다. 호수는 햇빛 아래 반짝이며 산 한가운데 옥처럼 보였다. 여기에 서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하리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대학생들은 웃고 떠들며 호수에 동전을 던졌고 나는 말없이 서서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빌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원, 은경, 그리고 내 삶을 형성한 선택들에 대해 생각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나는 30년 전 연구 그룹의 옛 지인인 박준식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지금 제주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즉시 알아보고 흥분해서 내 어깨를 쳤다. 김민호,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준식은 많이 변했고 머리카락은 거의 희끗희끗했지만 미소와 목소리는 옛날과 똑같았다. 우리는 바위에 앉아 옛날 이야기, 제주를 함께 탐험했던 대학생 그룹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원은 어떻게 지내? 준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때 두 사람 아주 친해 보였어. 나는 네가 그녀 때문에 섬에 남을 줄 알았지. 그의 말은 칼처럼 나를 찔러 깜짝 놀라게 했다. 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준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다 봤어, 민호. 지원은 너를 좋아했지만 네가 떠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네가 떠난 후에 그녀는 많이 슬퍼했지만 제주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계속 살았지. 준식의 말에 나는 후회가 밀려왔다. 지원의 나에 대한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그렇게 명백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나는 몰랐어.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준식이 내 어깨를 쳤다. 자책하지 마. 너는 너의 길을 선택했고 지원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지금 너는 여기 있잖아. 그렇지? 아마도 제주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서귀포 마을의 작은 돌담집,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지원의 집에 갔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이하고 우롱차와 전이 차려진 낮은 나무 테이블이 있는 거실로 나를 안내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파도 모양이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그녀는 상자를 열고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게 그 편지예요. 지원이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약속해야 해요. 다 읽고 나서 슬퍼하지 않기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편지를 열고 30년 전에 지원이 쓴 글씨를 읽었다. 민호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당신은 아마 제주를 떠났겠죠. 저는 당신을 좋아한다고 당신이 웃는 모습, 모든 것을 기록하는 모습, 그리고 바다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모습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큰 꿈이 있고 제주는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을 붙잡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알겠죠? 지원. 다 읽고 나니 목이 메었다. 편지는 짧았지만 각 단어는 내가 묻으려 했던 감정들을 되살리는 칼날 같았다. 지원 씨, 미안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민호 씨. 저는 당신이 자유롭기를 원해서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방에서 한지 등불 아래 앉아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바다, 한라산,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꿈들에 대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편지가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었고 만약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마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제주도에서의 8번째 날 아침, 나는 한라산 민박의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다. 섬의 여름을 상징하는 가랑비는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고 흙냄새와 바다, 소금 냄새를 실어왔다. 나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빗방울을 보며 어젯밤 읽었던 지원의 편지에 대해 생각했다. 소박하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손글씨는 고요한 파도처럼 내 마음에 부딪혀 내가 묻어두었던 후회와 꿈들을 되살렸다. 편지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던 시절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비가 오는데도 오늘 나를 만나고 싶은지 지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말투로 빠르게 답장했다. 성산 해변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그녀의 문자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재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랑비를 맞으며 카페로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축축한 공간 속에서 한지 등불이 따뜻한 노란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지원은 이미 우롱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비에 젖었지만 여전히 제주에 속한 여성의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민호 씨, 비 안 싫어하세요?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니요. 제주의 비는 서울과 달라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다. 섬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수연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어제 오설록에서 수연이를 만난 후에 수연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제주에 오래 있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수연이에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놀랐다. 이야기가 환한 미소와 음악에 대한 꿈을 가진 젊은 소녀 수연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줄은 몰랐다. 왜 걱정하세요? 내가 물었다. 수연이는 제주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고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수연이는 제주를 사랑하지만 저처럼 이 섬에 묶일까봐 두려워요. 수연이는 재능이 있고 서울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고 큰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어요. 만약 제주에 남는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더 큰 꿈을 놓칠까봐 두려워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마치 말을 다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나는 즉시 이해했다. 당신이 저 때문에 포기했던 것처럼요?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슬프게 미소 지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민호 씨. 저는 당신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주를 선택했고 바다를 선택했고 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수연이에게는 자유를 주고 싶어요.
저를 여기에 머물게 했던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침묵했다. 나 자신과 30년 전에 내렸던 선택들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서울을 선택했고 안전한 삶을 선택했지만 지금 지원 앞에 서서 나는 내가 정말 자유로운지 궁금했다. 오후에도 비는 계속 내렸지만 지원은 서귀포 마을에서 열리는 동네 행사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이 다가오는 태풍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 떡도 만들고 염라 사당에서 기도도 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모르는 제주의 일부를 보게 될 거예요. 나는 동의했고 우리는 젊었을 때처럼 큰 우산을 함께 쓰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비를 맞으며 걸었다. 행사는 염라 사당 근처의 작은 마당에서 열렸다. 그곳에서는 강미숙 할머니와 윤아린을 포함한 마을 여성들이 떡을 만들기 위해 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다. 쌀가루와 흑설탕 냄새가 근처 숯불에서 고등어를 굽는 연기와 어우러졌다. 하리는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지원 이모, 김 아저씨, 이리 와서 반죽 좀 도와주세요. 지원은 웃으며 나를 떡 만드는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곳에서는 능숙한 손들이 보름달 모양의 떡을 만들고 있었다. 미숙 할머니는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김 선생님, 지원이 편지 읽어보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지원은 얼굴을 붉히며 미숙 할머니를 쏘아보았다. 선생님, 그분 놀리지 마세요. 미숙 할머니는 크게 웃으며 내 어깨를 쳤다. 편지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원이가 젊었을 때 그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수첩을 든 서울 대학생, 편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나는 지원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부끄러운 미소를 감추려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녀가 인정했다. 보내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당신이 답장하지 않을까봐, 아니면 더 나쁘게는 답장은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지원 씨. 아마 모든 것이 달랐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모임 분위기는 활기를 띠었고 빗속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리는 만돌린을 들고 제주 민요를 연주했고 군중 전체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이 모든 것을 중단시켰다. 비에 흠뻑 젖은 남자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수연이가 서울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차에 치여서 병원에 있어요. 지원은 깜짝 놀라 반죽하던 떡을 떨어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원 씨, 진정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볼게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할인이 달려와 지원을 안았다. 이모, 방금 병원에 전화해 봤어요. 수연이가 다리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괜찮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해요. 지원은 눈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서울로 가야겠어요. 민호 씨, 당신 저랑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갈게요. 우리는 모임을 떠나 짐을 싸기 위해 지원의 집으로 돌아왔다. 비를 맞으며 나는 지원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단지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순간 때문이었다. 나는 은경과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생각했지만 지금은 지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그녀가 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배표를 예매하기 위해 서귀포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 지원은 내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이 여기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제주가 나를 다시 데려왔어요. 지원 씨. 아마도 지금 당신 곁에 있기 위해서일 거예요. 제주의 빗속에서 나는 마치 섬이 나를 과거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지원이 서귀포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는 배에 오를 때도 제주의 비는 계속 내렸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배 안의 공기는 바다 소금 냄새와 수증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원의 얼굴에 역력한 불안감 때문에 무거웠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회색 파도가 뱃전에 부딪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같이 가줘서요. 그녀는 우리 사이의 고요한 공간을 깨트릴까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걱정 마세요, 지원 씨. 수연이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곁에 있을 거고요. 배는 파도를 가르며 흔들렸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은 제주를 떠나게 했다. 하지만 이제 서울로 향하면서 나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서울은 내 집이고 아내 은경과 다 큰 두 아이가 있는 곳이다. 나는 오늘 아침 은경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겨 서울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에 대해 제주가 내 안에서 불러일으킨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배가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지원의 기분을 반영하는 듯 회색빛이었다. 우리는 KTX를 타고 서울로 갔고 조용한 객차에서 나란히 앉았다. 지원은 수연이에 대해 어렸을 때 서귀포 해변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던 날들과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연이는 아빠를 닮았어요. 지원은 부드럽지만 그리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남편 태성도 음악을 사랑했어요. 달 밝은 밤이면 해변에서 만돌린을 연주하곤 했죠. 나는 귀를 기울이며 지원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내 기억 속의 소녀가 아니라 큰 상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함을 유지해온 어머니이자 여성이었다. 훌륭한 어머니시네요, 지원 씨. 내가 말했다. 수연이는 당신이 있어서 행운이에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그냥 수연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호 씨. 저처럼 제주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해요. 기차는 저녁에 서울역에 도착했고 도시의 불빛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지원을 수연이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가 나는 큰 건물이었다. 수연이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했지만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다리가 부러진 것뿐이에요. 그녀는 낙관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딸을 꼭 껴안았고 눈이 붉어졌다. 수연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나는 두 모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수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김 아저씨, 엄마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저씨에 대해, 제주에서의 날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야. 푹 쉬고 빨리 나으렴.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엄마 손을 잡아당겨 무언가 속삭였고 지원은 크게 웃었다. 지원이 수연이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복도로 나가 은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서울이야.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딸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왔어. 은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그 친구가 누구예요, 민호 씨? 제주에 있는 그 여자분,
예전에 이야기했던 분 맞죠? 나는 깜짝 놀랐다. 은경이 짐작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지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만 아마도 제주의 여름 이야기에 대해 들으면서 무언가 느꼈을 것이다. 네, 지원이에요. 나는 인정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은경. 그뿐이에요. 수학이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고 이내 은경이 차분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당신은 항상 저에게 솔직했고 저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솔직해야 해요. 제주에 무엇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단지 수연이를 보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그날 밤 나와 지원은 병원 근처의 작은 호텔에 묵었다. 우리는 아래층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연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연이는 회복하고 나서 제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지원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게 수연이에게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은경이 방금 한 말을 생각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 씨, 아마도 수연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제주에서 당신의 삶을 살았고 그곳을 사랑하잖아요. 아마 수연이도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거예요. 지원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마도 제가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수연이를 너무 과보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물었다. 그럼 당신은요, 민호 씨, 제 편지 읽었잖아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편지의 글씨, 그것이 불러일으킨 감정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 편지는 제가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지원 씨. 하지만 또한 제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죠. 은경, 제 가족, 그들이 제 삶이에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이해해요, 민호 씨.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제주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날들을 가졌으면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기억의 따뜻함과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고마워요, 지원 씨. 이 기회를 줘서요. 우리가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헤어질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제주의 부드러운 달빛과는 전혀 다르게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은경에게 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일부는 여전히 제주의 지원에게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들에 속해 있었다. 나는 나를 영원히 바꿔놓은 섬의 기념품처럼 한 지학을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나는 작은 호텔 방에서 잠에서 깼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의 자동차 소음과 분주한 삶에 리듬이 스며들어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이 나를 과거의 꿈으로 이끌었던 제주를 떠났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원의 편지, 옷 주머니 속의 한지학, 그리고 섬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날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혔지만 오늘 나는 아내 은경과 그리고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은경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 아침에 우리가 자주 앉았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은경은 이미 라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말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는데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부드러워 보였다. 민호 씨, 돌아왔네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이는 어때요? 나는 앉아서 그녀에게 수연이, 사고, 그리고 지원이 병원에서 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괜찮아요. 그냥 다리가 부러졌어요. 지원은 많이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강해요. 내가 말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당신은요? 민호 씨, 어때요? 제주에 무엇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왔는데 찾았나요? 그녀의 질문은 찬바람 같아서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원, 편지, 섬에서의 날들,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에 대해 생각했다. 은경, 잘 모르겠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제주의 기억을 되찾으러 갔지만 그 이상을 찾았어. 내가 남겨두고 온 내 일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후회들을 찾았다. 은경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이해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원이 그 기억의 일부죠. 그렇죠? 아직 그녀에게 감정이 남아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지원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 은경, 당신과 아이들이 내 삶이야. 그걸 잃고 싶지 않아. 은경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선택할 필요는 없어, 민호. 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해야 해. 만약 제주가 자신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막지 않을게. 하지만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냥 집으로가 아니라 나에게로, 진심으로. 그녀의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나는 은경이 단지 내 아내가 아니라 힘든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했고 내 마음속의 어두운 구석까지도 받아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마워, 은경.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돌아갈게. 하지만 제주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서.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 민호. 하지만 내가 항상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대화가 끝난 후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 지원과 수연이를 만났다. 수연이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정신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 그녀는 펜과 종이를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는데 아마도 악보인 것 같았다. 지원은 옆에 앉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 씨, 오셨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연이가 퇴원하고 나서 제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바다가 그립대요. 수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아저씨, 제주에 대한, 바다와 한라산에 대한 곡을 쓰고 싶어요. 그게 제가 섬에 속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원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 불안감과 함께 자부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수연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지원씨. 내가 말했다. 제주를 사랑하지만 자신만의 꿈도 가지고 있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이의 손을 잡았다. 저는 그냥 수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호씨, 제주든 어디든 상관없이요. 다음 날 수연이가 퇴원하자 나와 지원은 그녀를 제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부산에서 섬으로 돌아오는 배는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서울이 여전히 내가 속한 곳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배가 서귀포항에 도착했을 때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펼쳐져 우리를 맞이하는 것 같았다. 휠체어에 앉은 수연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김 아저씨, 제주 아리랑 듣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원은 웃으며 파도 소리와 어우러지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는 떨리지만 감정을 담아 따라 불렀다. 수연이는 박수를 치며 크게 웃었다. 김 아저씨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이 멜로디를 제 곡에 넣을 거예요. 우리가 지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윤아린과 강미숙 할머니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수연이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미역국과 고등어 구이를 가져왔다. 하리는 수연이를 꼭 껴안았고 눈이 붉어졌다. 수연아, 걱정 많이 했어. 이모랑 엄마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마. 미숙 할머니는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김 선생님, 제주에 더 오래 계실 거죠? 이 섬은 아직 당신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 거예요. 적어도 한동안은요. 지원은 고마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저와 수연이 곁에 있어줘서요. 그날 밤 나는 지원의 집 마당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 마치 제주의 초대장 같았다. 나는 은경,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 자신의 일부를 되찾게 도와준 지원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한지학을 꺼내 꼭 쥐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제주는 항상 내 일부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성산 일출봉 해변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새벽빛이 오래된 분화구를 비추고 바다는 옥으로 만든 띠처럼 반짝였다. 지난 며칠 동안 제주에서의 경험은 나를 변화시켰다. 단지 30년 전 여름의 기억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되찾은 감정들을 통해서였다. 지원, 수연, 강미숙, 할머니, 윤아린, 그리고 이 섬 전체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은경과 내 가족에게로. 서울에서 은경과 나눈 대화는 제주가 아무리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삶은 여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는 지원, 수연,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을 기회를 준 이 섬에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날 아침 지원은 서귀포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이 수연이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고 있었다. 파티는 강미숙 할머니 집 마당에서 열렸고 낮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고등어 구이, 미역국, 배추김치, 그리고 향긋한 소주병들이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고 아리랑 노래와 할인의 만돌린 연주가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치 온 마을이 수연이와 지원을 안아주는 것 같았다. 수연이는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옅은 파란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보였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내 옆에 멈춰섰다. 김 아저씨, 엄마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제주에서의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저씨는 서울에 사시지만 이 섬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감동하여 미소를 지었다. 너도 제주의 일부야, 수연아. 그리고 너는 여기서든 어디든 훌륭한 일을 해낼 거야. 지원은 근처에 서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고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수연이가 할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지원은 나를 마당 한쪽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는 햇볕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민호 씨, 곧 섬을 떠나시죠? 그녀가 파도처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약간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요. 하지만 제주를, 그리고 지원 씨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다. 정성스럽게 접힌 또 다른 한지약이었는데 안에는 성산 해변에서 주운 작은 검은 돌멩이가 들어있었다. 가지세요, 민호 씨. 그녀가 말했다. 제주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나는 학을 받으며 종이의 부드러움과 돌의 시원함을 느꼈다. 고마워요, 지원씨. 그리고 제주를 다시 보여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젊었을 때처럼 해변을 따라 걸었지만 이번에는 서두르거나 어색함이 없었다. 지원은 수연이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연이는 아리랑과 제주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곡을 쓰고 싶어 했고 아마 내년 섬축제에서 연주할 것이라고 했다. 수연이가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할 거예요. 지원이 말했다. 제가 제주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서울을 선택했던 것처럼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입을 열었다. 지원씨, 제가 어디에 있든 당신은 제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민호씨. 제주가 우리를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만나게 해주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녁에 온 마을 사람들이 큰 모닥불 주위에 모여 제주 민요를 부르고 염라신, 한라산, 그리고 해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미숙 할머니가 일어나서 수년 동안 해변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는 위로의 말처럼 그녀에게 진주 하나를 돌려주었다. 바다는 단지 빼앗아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나와 지원을 향해 눈을 돌리며 말했다. 기다릴 줄 안다면 가져다 주기도 하죠. 모닥불이 꺼질 때 나와 지원은 해변에 서서 물 위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수첩에서 지원의 편지를 꺼내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가지세요, 지원씨. 이건 당신의 일부이고 제주의 일부예요. 그녀는 눈이 반짝이며 편지를 받았다. 고마워요, 민호씨. 돌아와줘서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한지압과 검은 돌멩이를 가지고 제주를 떠나는 배에 올랐다. 배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때 나는 하늘과 구름 사이에 우뚝 솟은 한라산이 있는 섬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제주는 단지 기억이 아니라 내 일부이며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닐 곳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끼고 살고 그리고 해변에서 다시 아리랑을 부르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